자, 그러면 자, 이어서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음운에 대해서는 이것과 대칭되는 것과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음운을 크게 나누면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분절 음운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소리 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음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다른 음운과 쉽게 분리가 가능한 음운을 우리는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절, 나눌 분자에 끊을 전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것과 잘 나누어지는 음운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국어에서 음소에는 바로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에 속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대칭되는 개념이 바로 비분절 음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비분절 음운은 바로 뭐다? 소리 마디의 경계가 그렇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운을 우리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겠죠. 네. 그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음운과 쉽게 분리가 안 돼. 가능하지 않은 음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자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날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음에 대칭되는 게 바로 뭐다? 모음이 되겠죠. 그렇죠? 모음은 뭡니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그렇지,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알겠죠? 자, 우리 중학교 때 요즘은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글 창제 원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하잖아. 그렇지? 거기서 보면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왜?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니까. 알겠죠? 근데 모음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사용하지 않고 뭡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음양 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아서 만들었다 해요. 왜?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으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맞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음은 어쩔 수 없이 그 음양 오행의 천지인에서 나와서 기본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창제 원리만 보더라도 얘네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총 19개이고 이 19개는 기본자음 14개에 쌍자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자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반드시 모음과 같이 써요. 그렇죠,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자음만으로는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자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음표를 보고 선생님이 자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먼저 자음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좋은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기준이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좋은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입술 소리 혹은 부입술 소리, 이거를 한자음으로 하면 양수능, 불량자의 입술 순자, 두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윗잇몸과 혀끝 소리. 자, 사람의 입이 자 이빨이 이렇게 있고 잇몸이 이렇게 있고 자 아래 이빨이 이렇게 있고 잇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원래 여기 비강도 있고 콧구멍. 그렇죠. 구멍이죠. 비강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윗잇몸과 혀끝 소리는 혀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이빨이 아니라 이빨 위에 살짝 나와 있는 잇몸 부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트 하면은 여기 이빨하고 이쪽에 붙었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빨 모양이 얘 기본자가 니은자인 거야. 왜? 혀의 모양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윗잇몸과 혀끝 소리, 윗잇몸의 끝과 혀끝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한자말로는 치종이라고 합니다. 쌤이 저희 다른 국어 쌤이 네. 자꾸 양수는 치종, 경구경, 영구경, 훈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아마 이걸로 다 문제가 이걸로 나올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알겠죠? 자, 그다음 센 입천장과 혓바닥 소리. 센 입천장은 우리 입천장에서 딱딱한 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지면 딱딱한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혓바닥 모양이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혓바닥이 입천장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센 입천장과 혓바닥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강할 경자를 써서 그렇죠. 굳을 경자를 써서 경구경이라고 합니다. 센 입천장이 딱딱한.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린 입천장과 혀 뒷소리 같은 거. 여린 입천장은 우리 목 여 뒤쪽에 보면은 목젖 있죠. 여기에 네. 목젖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요 부분이 바로 여린 입천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혀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져요. 기억이. 네, 여린 입천장의 기본적인 기억이죠. 우리가 뭡니까? 그 상현의 원리 기본자 중에 기억이 바로 혀 뒷부분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린 입천장과 혀 뒷소리가 기가 붙어서 떨어져서 나는 소리고 한자 이름으로 하면 연구개우. 우리 연두할 때 연할 연자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연한 그 입천장에서 붙었다 떨어진다고 해서 연구개움이라고 하죠.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성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목청 부분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목청 소리, 구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면 자, 우리나라도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분류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특히나 영어처럼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바뀐다 이런 거는 자음동사 외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성 파열이 유성 파열로 변하고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우리 국어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는 크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파열음은 뭐냐면 자, 우리 목의 성대는 이렇게 막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이 이렇게 딱 닫혀 있다가 갑자기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럼 공기가 어때? 갑자기 막혀 있다가 뻥 뚫리니까 팡 하고 터지면서 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파열이 무슨 뜻이야? 터지다, 파괴되다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기가 탁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마찰음은 먼저 설명할게요. 마찰음은 뭐냐면 자, 성대가 처음부터 요만큼만 열려 있어. 알겠습니까? 우리 호수로 물 뿌릴 때 끝부분을 꾹 누르면은 구멍을 좁게 하면 물이 어때? 굉장히 빠르게 멀리 나가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공기도 똑같아요. 구멍이 처음부터 요만큼만 열려 있으니까 좁은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성대막 부분을 막 마찰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대막이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파찰음은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요. 처음에는 막혀 있다가 구멍이 열리는데 조금만 뽕 하고 열려. 그럼 뽕 하고 열리면서 탁 터지긴 하는 거야, 작게. 그렇죠? 그런데 터지면서 구멍이 좁으니까 어때? 마찰도 함께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울림 소리는 크게 콧소리, 비음과 흐름소리, 유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콧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 코에 여기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코 속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공기가 요렇게 나오면은 입으로도 요렇게 지나가지만 동시에 코로도 같이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비음은 이렇게 코 막고 하면 코가 웅 떨리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 할 때는 안 졸리죠. 그렇죠? 안 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코맹맹이 소리 한다라고 하는 게 콧물이 코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비강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음 발음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좀 신기하네요. 그 하면 안 떨리는데 하면 떨리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코로도 함께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코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흐름 소리는 자, 혀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듯이 나는 소리라고 해서 흐름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를 유자를 써서 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겠죠? 혹은 혀 옆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해서 설치금, 혀 설자의 옆측자를 써서 설치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 표는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렇지, 외워야겠지. 그렇지. 다음 주에 분산 테스트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예 백지로 줄 거예요. 표부터 만들어야 돼요. 표만 줄 거예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안에 요거까지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음은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자, 모음은, 그죠? 자, 개념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뭐다?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날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그치,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은 바로 뭐다? 바로 자음 없이 혼자 발음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꼴 바로 뭐다? 모음 이음. 혼자서 그렇죠? 네. 음절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룰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모음은 총 21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단모음은 10개고 이중모음이 11개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국어의 의문은 자음 19개, 모음 21개에서 총 하면은 40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24개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기본만 더하면은 24개가 돼요. 자음 기본자 14개, 단모음 10개까지, 10개만 합치면. 기본자음 14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나오게 되면. 알겠습니까? 꼭 40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기본만 얘기하면 24개가 맞기 때문에 24개, 그 모음은 24개이다라고 하더라도 자음과 모음은 24개이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모음을 분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단모음과 밑에 보면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단모음이 바로 뭡니까? 발음을 하는 동안 발음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변하지 않는 모음이에요. 단이 무슨 뜻이야? 단. 단 한 개요. 그렇지, 하나 혹은 뭡니까? 짧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한 개만 발음하니까 당연히 위치나 모양이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중모음은 뭐겠어? 발음하는 동안 발음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기본 두 그러니까 개니까. 변하는 모음이고 이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국어에서 단모음을 일단 보게 되면 그렇죠? 단모음은 혀의 위치, 혀의 모양,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혀의 위치와 혀의 높이 같은 경우는 혀의 최고점이 기준이 됩니다. 최고점이 어디예요?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최고점은 쉽게 풀이하면은 혀의 가장 높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높은 지점. 알겠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최고점 하면 자꾸 혀 끝으로 착각을 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혀가 아까 니은 발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제일 높은 쪽이 어디야? 혀끝이죠. 그렇지, 이쪽이 최고점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혀가 둥그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야? 저 후반 쪽. 그렇죠, 이쪽이죠. 네. 최고점은 바로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 제일 높은. 그냥 혀가 제일 높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혀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네. 전설, 레전드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앞전자에 혀설자를 써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오는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오는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눠요.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이 평평해지는 모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는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쌤. 네, 저 지금 계속 위랑 외 발음하다가.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당연히 이 표도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 위와 외의 경우 그렇죠? 자, 우리는 위를 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입을 잘 봐도 외 둥글었다가 평평해지고 둥글었다 평평해지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중모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위와 외의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울질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발음이 힘들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표준 발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예. 원래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또 허용한다. 요렇게 표준어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단모음이라고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왜?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표준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잠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념할 거. 자, 선생님 입을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를 발음해 볼게요. 자, 아. 점점 입이 어떻게 돼? 커져요. 그치? 바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알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입의 개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입이 벌어지는 정도. 아, 개가 이제 벌어져. 그렇죠. 열개자죠. 그렇죠. 그 개구도가 커집니다. 고음일 때 입이 가장 작게 벌어지고 저모음일 때 입이 가장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걸 약간 페이크를 쓴다고 일부러 저모음, 고모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입이 크게 벌어지는 모음, 입이 작게 벌어지는 모음, 입이 중간쯤 벌어지는 모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도로도 고중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도 관련된 내용도 그래서 우오도 역시 마찬가지 우오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에 점점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공음에서 저음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입의 개구도가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게 바로 이 모음 사각도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사람의 입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앞쪽,
그렇죠?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사실 원래 의어하는 중모음이에요. 알겠죠? 근데 중모음은 후설성을 더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후설모음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냥 함께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모음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요. 왜? 후설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중모음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음 사각도를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중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중모음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뭐다? 발음을 하는 동안 발음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는 모음. 즉 쉽게 말하면 모음 두 개가 발음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의 구조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다시 올라가가지고 반모음의 개념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하프 모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선생님 팁 보면은 반모음 설명을 적어놨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의 반모음, 이중모음 많이 복잡하다는 거지. 자, 반모음은 바로 뭐다? 반모음은 단모음에 붙어서 발음되는 모음을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아주 짧게 발음되거나 혹은 혀나 그 발음기관이 잠깐 위치만 잡는 모음을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해요. 즉, 반만 발음되는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모음을 기준으로 한박이라고 잡게 되면은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기 때문에 1.5박 정도 길이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단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모음이지만 자음처럼 혼자 발음되지는 못하는 모음이에요. 반드시 단모음에 붙어야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음이지만 자음의 성격을 가지는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거는. 그래서 반모음은 자,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자음과 공통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발음할 수가 없는 모음이라는 거죠. 모음은 모음인데 자음 같은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음과 모음 중간에 있는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모음에 결합해서 발음되는 모음을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중모음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이게 이중모음. 그렇죠? 자, 이게 이중모음. 여기서 이제 그 J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 국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에다가 체크 표시하면은 이게 반모음입니다. 체크 표시가 반모음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J가 돼요. 알겠습니까? J는 영어에서는 그 반모음 E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한테 우리가 주세요 하잖아, 그렇지? 주세요 하면은 적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독일 사람들은 유세요 이렇게 읽어요. 알겠습니까? 약간 유다 이것처럼. 그렇죠. 주다가 아니라 유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예루살렘도 원래는 J로 시작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게 원래는 약간 묵음 혹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음 기호에서 J는 반모음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는 이중모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요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중모멘트에 해당하는 거는 야, 여, 요, 유, 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에서 시작해서 아, 이에서 이에서 오, 이에서 우, 이에서 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W계 이중모음이 있어요. 자, 네, 근데 W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O가 되기도 하고 U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모음 W, 즉 O나 U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는 형태죠. 즉, 그러니까 얘도 뭐다? 단모음 W 더하기 단모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W계 이중모음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와는 O에서 시작해서 R로 가는 거. 그치? 왜는 O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거. 우에. 그쵸? 자, 그 다음 원은 U에서 시작해서 O로 가는 거. 그쵸? 왜는 U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거. 그쵸? 근데 사실상 우리 국어에서, 그치? 우리 국어에서 왜, 그 다음에 왜는 발음이 같습니다. 표기는 네? 표기. 한글식 표기는 같지만 다르지만 영어식으로 발음 기호로 표기할 때는 거의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왜랑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발음하는 방식, 발음 기호는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로마처럼. 얘네는 근데 보기에 발음이 똑같다고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걸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O에서 시작해서 R로 가는 게 와. 그렇죠? O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게 왜. U에서 시작해서 어로 가는 게 워. U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게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하향식 이계 이중모음은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갔잖아. 그치? 그죠? 근데 하향식은 바로 뭐다? 거꾸로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 같은 경우는 단모음 의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가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자,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가는 걸 하향식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가는 거는 무슨 식이라고 붙여야 되겠어? 이름 붙인다면. 얘가 하향식이잖아. 상향식. 그치. 얘네를 상향식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 상향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모의고사에 딱 한 번 상향식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면 아마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두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 자, 우리 국어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중성만 있는 거. 즉, 모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 야, 여 이런 것들만 있는 거.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초성과 즉 자음이죠. 중성. 그렇죠. 모음으로 구성되는 거. 가, 나, 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중성과 모음이죠. 그다음 종성으로 구성되는 것들. 자음이죠. 그러니까 악, 그렇죠?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 네 번째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두 갖춘 거. 밤, 밥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모음은, 그렇죠? 혼자서 반모음을 제외하고, 그렇죠?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리의 길이 비분절 음운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준비됐죠? 네. 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운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뭡니까? 음운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적어놓읍시다. 그러면 음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음소, 분절 음운과 더하기 운소, 비분절 음운. 요거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고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비분절 음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음운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다른 음운과 쉽게 분리가 되지 않는 음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원래 비분절 음운에는 뭐 소리의 길이, 억양, 세기 이런 거 전부 다 비분절 음운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우리 국어에서는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음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리의 길이만이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억양이나 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담화에서만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끝을 올리냐 그 가운데 있냐 내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서 오이소 같은 경우 부산 사투리, 그렇지? 오이소 같은 경우 오이소 하면은 질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오이소 하면은 명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억양은 담화 문장의 기준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음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리의 길이만을 우리는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조라고 하는 거. 아, 성조. 그렇지. 중국어는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는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뭐 1성, 2성, 3성, 4성 뭐 하잖아, 그렇지? 중국어 같은 경우 성조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알겠죠? 왜 분명하게 발음을 안 하면 못 알아듣거든, 지들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어는 소리의 길이만 바로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낱말 중에서는 바로 뭐다? 발음이 같아도 단음과 장음의 발음 길이를 통해 의미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의 길이로 인해서 최소 대립상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할 때는 소리의 길이는 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눈하고 짧게 발음하면 사람의 신체 기관에 있는 눈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눈하고 여기에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는 요 표시가 장음 표시거든요. 알겠습니까? 길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기상현상, 그렇죠? 눈을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리의 길이는 사실 이렇게 개념만 하면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소리의 길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음의 길이의 특징.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장음은 어디? 낱말의 첫 번째 음절 모음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음은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에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길게 발음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그쵸? 눈. 그쵸? 이거를 음운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눠진다? 눈. 니은, 우에 이제 장음 발음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니은,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음절 모음에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 부자. 부자 하자. 그치? 이제 부자 하면 아빠와 아들이고, 그쵸? 아. 부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좀 길게 발음이 되죠. 그쵸?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도 요건 안 써도 돼요. 부자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려면 부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음운으로 나누면 비읍 우에서 장음 발음이 나고 지읒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어의 첫 번째 음절 모음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 바로 장음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거의 이제 연장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첫 음절 모음에서만 실현된다면은 바로 뭐다? 아무리 장음으로 발음하는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게 되면은 장음으로 발음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눈하고 길게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얘가 이런 합성을 하게 돼서 눈사람, 눈과 사람이 합쳐지면은 눈사람이 되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얘는 눈이 첫 번째 음절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발음을 하면 눈사람. 사람 눈사람.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눈이 다르게도 합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박하고 눈이 합쳐졌다고 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박눈이 되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눈이 셋째 음절에 왔잖아. 둘째 이하에 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한방눈 하고 짧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눈이라도 합성이나 파색을 했을 때 첫 음절에 위치할 때만 길게 발음이 되고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짧게 발음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밑에 보면 장음이 짧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막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다만 이 단어가 다 길게 발음되냐, 짧게 발음되냐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설명을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밑에 설명은 당연히 전부 다 가로 속에 있는 설명은 엉터리 설명입니다. 알겠죠? 근데 외우기 쉬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연관성을 만든 거. 그렇죠. 일부러 짧은 것과 긴 거를 구분하게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만 외우면은 어느 정도 그 소리 길이 관련된 문제는 다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그렇죠. 이중모음 중에 의라고 하는 모음의 발음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자, 의의 발음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중모음 의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의 발음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초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알겠습니까? 무조건 요렇게 해야 되죠. 이로 발음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이 하나만 허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절의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로만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발음이 고정인 거예요. 알겠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그래서 둘째 이하의 음절에 오는 의는, 그렇죠?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둘째 이하 음절의 의는 바로 뭐다?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이 둘 다 허용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조사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조사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역시 이것도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말 구절이 있죠. 바로 민주주의의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이게 거죠. 뭐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의는 뭐야? 민주주. 자, 여기서 단어를 나누면 민주주의, 조사 그다음 의, 그다음에 의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렇지?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째 이하의 음절이니까 어떻게? 이. 그렇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다음 여기 의는 뭡니까? 이거는 조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거 첫 번째. 그렇죠. 띄어쓰기라고 첫 음절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의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의는 역시 둘째 이하니까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묻는 문제가 이걸 이 단어, 이 구절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심심찮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발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봐둘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학교 문법에서 의의 발음이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의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연음이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요렇게 가르쳐요. 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요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연음하는 거는 그냥 의로 발음하는 거 인정합니다. 간의 이렇게. 알겠습니까? 간이 나면 틀려요. 그렇죠. 간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음돼서 초성에 자음이 오는 거는 그냥 의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이게 조사면은 간에 이렇게 발음하는 거 허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둘째 이하 만약에 저게 한 단어면은 둘째 이하 음절이니까 간이 해도 되기는 합니다. 이로 발음해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고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다른 게 답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까? 음운 변동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애매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변동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다가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네.